그래서 2026년 2월의 첫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난주 울산 지역 자체 조사가 결과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울산 지역 정당 지지율이 진보당이 5.8% 그리고 개혁신당이 2.1%입니다. 그런데 소개드리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바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특히 울산 지역 진보당 지지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민심열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대체로 강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긍정평가 비율이 60%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같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오히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응답자 이념 분포 변화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 체감 지지도는 유지 또는 소폭 상승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54.5%로 1.4포인트 상승했고 1월 2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58%대까지 상승한 점은 정책 반응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과 ARS 조사 모두 큰 변동 없이 횡보를 한 가운데 주요 기관 NGI 지수 평균값이 64 내지 65 수준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지표 간의 어떤 신뢰도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율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4개 조사의 정당 지지율 평균을 살펴보면은 민주당 48.7, 국민의힘 30.2로 18.5%포인트 차입니다. 지난주 격차 18.3과 거의 같습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 평균이 0.3으로 보수 응답자 비율이 약간 늘었습니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4로 1%포인트 늘었고 국민의힘은 25%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민주당 지지율이 53.6,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층 응답자가 살짝 증가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지율은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ARS 조사인 리얼미터도 양당 간의 격차가 3.7%포인트 늘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ARS 조사는 지난주 진보 응답자의 비율이 보수 응답자보다 10.5%포인트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5.2%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가 0.4%로 큰 변동은 없었지만 지난주 진보 응답자의 비율이 지난주보다 감소한 점을 참고하면 이 역시 민주당 강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이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아무튼 지난주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5천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이 서울 등 도심의 6만 호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이 합당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제명됐죠. 먼저 이번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에 과천 경마장 요게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계속 이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사님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예, 제가 2010년이었습니다. 인천시장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 인천시의 부채가 워낙 많아서 그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던 게 1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24년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죠. 당시에 제가 이제 우연히 뉴스공장에 출연했다가 김민석 지금 총리를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제가 제안을 했더니 상당히 공감을 하고
농해수 위원장도 소개를 해주고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도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소영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문제는 이제 과천 경마장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그렇죠. 관심사인데요. 경기도는 아마 이 세수 그 확보 때문에라도 같은 경기도 관내인 안산이나 시흥, 화성 같은 곳을 이제 주장하겠죠. 옹호로 네.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강화도 이전을 주장합니다. 강화도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군마를 양성하던 그런 곳이었고 지금 영종도하고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일부 구간, 일부 구간만 지금 됐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수천만 명의 그 공항 그 환승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경마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도박하면 또 중국이니까. 저는 그래서 강화도로 옮겼으면 어떨까 뭐 여전히 주장해 봅니다. 자, 그동안 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가격 이거는 못 잡아서 큰 선거에서 꼭 발목을 잡혔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이번에는 부동산 꼭 잡겠다고 하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뭐 동시에 추진을 하되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과거 정부들이 이제 실패한 이유를 보면 정책을 중도에 좀 완화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좀 방향을 흔든 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특히 다주택 이해관계자들이나 일부 언론이 아주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그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주가지수 5천 7개월 만에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재명 한다면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 문제보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합당 찬반 논란과 함께 이 합당 제안 배경 그리고 절차 등을 놓고도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말이 화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합당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합당 논의는 감정이나 어떤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런 말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논란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던 사회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다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워낙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민주당만으로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 있습니다만 저는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과거 제 경험으로는 3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그런 선거를 경험했던 만큼 이런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지방선거가 워낙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상 지금 당직자의 수도 제한이 돼 있고 또 아마 이중 당적자들도 꽤 적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합당이 가능하면 합당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제도적 어떤 협력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국회법 등 이런 제도 개선을 먼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관위 구성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국 대부분의 시도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 체계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네.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많은 공천기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미 지방선거 기획단도 다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의 공천기구 구성에 대한 기본 방침은 그 특징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라. 네. 이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강선우 사태 이후에 당내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아마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인천시당의 경우는요. 13명 공관위 위원 중에 현역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인 재심위원회에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각각 1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당 공천기구 운영 규칙에 의하면 각 기구의 위원들을 중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복 추천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이의신청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이미 선거기획단으로도 참여해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관위 위원 구성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직 조직 책임자의 권한 행사를 차단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공관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간사까지 미리 다 정해서 이 명단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 상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는데 상무위원들의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공관위원들을 두고 이게 의견을 내세우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문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추천 명단이 또 역시 그대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 주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절대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앙당 원칙에 벗어난 어떤 시도당에 대해서는 네. 분명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공천 자체의 그 공정성 자체도 훼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공정하게 해서 치러져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남희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김남희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와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투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